지금부터 문장의 짜임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장의 짜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공식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아래 조그마한 문장 3줄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고요. 어떤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어떤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난답니다.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혼문장이라고 하고 2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정보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그러면 결국 문장의 짜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의 짜임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문장의 길이가 100줄일 수도 있고 200줄일 수도 있고 단 한 줄만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는 무조건 주어와 서술어의 개수를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주어인지를 잘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무엇을 보시면 좋냐면 주격조사 또는 보조사를 찾아서 주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격조사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와 가 그리고 높일 때는 깨서 또는 단체를 나타내는 말 뒤에 에서라는 말이 오면 우리는 주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1학원에서 돈을 줬다 라고 한다면 그 제1학원이라고 하는 단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 테니까 그럴 때는 그 에서가 주어의 역할을 한다. 보조사는요, 주격 조사가 생략이 되면 사용되는 게 보조사인데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은과 는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찾을 때 주격 조사와 보조사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 모습이 다로 끝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서술어라고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시면 문장의 짜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장의 짜임은 아까 봤던 것처럼 겹문장과 혼문장으로 불린다. 기준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느냐가 바로 겹문장과 혼문장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겹문장이라고 하는 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난다. 혼문장이라고 하는 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난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우리 집 정원에 드디어 장미꽃이 피었다. 우리 아까 주어를 찾을 때 주격 조사나 보조사를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라고 하는 주격 조사 앞에 장미라고 하는 체언이 왔네요. 장미꽃이라고 하는 체언이 왔고 이라고 하는 주격 조사가 쓰였으니까 우리는 얘를 주어다라고 할 거야. 그리고 다로 끝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서술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피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다라고 하는 글자로 끝나니까 서술어다. 따라서 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고 있는 문장이니까 이러한 문장을 우리는 홑 문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굳이 혼문장과 겹문장 두 가지를 나눠서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거 내신에 나와요. 혼문장은 1번 글쓴이의 생각이 간결하다. 그리고 혼문장을 연속해서 사용하면 긴장감이 생긴다. 강렬한 인상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내용이 분산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나누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겹문장은 한 문장 안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고 문장 간의 의미 관계가 긴밀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긴밀해진다라고 하는 건 연관성이 높아진다, 부드럽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밀해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문장이 너무 길어졌을 때 문제점, 의미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혼문장이랑 견문장이랑 어떨 때 사용해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말풍선 주어진 상황이나 사건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혼문장과 견문장을 사용하면 올바른 사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일단 아는 문장이라고 나와 있는 게 먼저 나오는데요. 아까 여기서 가지치기를 좀 도와드릴게요. 견문장이라고 하는 건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아는 문장이란 녀석과 두 번째는 이어진 문장이란 녀석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어떤 것을 배우고 있냐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 번에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 얘들아. 문장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생각이나 정서, 느낌 등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해야 되고 형식적으로는 최소의 한 번에 주어와 서술어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던 거 기억해 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반드시 한 번에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어진 문장은 일단 주어와 서술어라고 말하는 이렇게 문장 하나가 있겠죠. 그러면 문장을 이어서 쓰려면 뒤에 또 다른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 될 거야. 우리는 앞에 나오는 얘를 앞문장이라고 설명할 거고 뒤에 나오는 얘를 뒷문장이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문장이 각각 두 개가 이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 이 중간 부분에 일정한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 장치를 뭐라고 하냐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을 연결어미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연결어미를 여러분들께서 공식처럼 외우실 거고 이러한 이어진 문장은 다시 두 가지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되셨죠? 반면에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그리면 좋아요. 주어가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야. 문장을 일단 만들어 줘야 되니까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가 나와 있으니까 문장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특이사항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또 다른 주어와 서술어라는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어와 서술어라고 하는 아는 문장 또는 전체 문장이 또 다른 주어와 서술어라고 하는 다른 문장, 얘를 안겨 있다라 그래서 안긴 문장이라 그래요. 안쪽에 있는 문장은 안긴 문장. 그래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을 구분하실 때 이어진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 서로 분석이 되면 이어진 문장, 반면에 서라고 분석이 되면 아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비교 한번 해볼게. 비가 와서 나는 넘어졌다라는 문장이 있대요. 그럼 제가 문장의 짜임에선 반드시 아까 처음부터 말하는 게 있어. 주어랑 서술어를 먼저 찾아보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럼 얘를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주어랑 서술어를 먼저 찾아볼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비가라고 하는 것은 주격조사 가가 와 있으니까 주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나는이라고 하는 글자는 주격조사가 생략된 자리에 아까 위에서 봤던 는이라고 하는 글자가 쓰였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우리는 주어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술어는 달을 붙일 수 있는지를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넘어졌다라고 하는 건 다가 부착되어 있으니까 서술어라고 설명할 거고, 가운데 있는 이 와서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 왔다라는 형태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왔다 또는 오다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왔다라고 바꿀 수 있는 이 와서라고 하는 것도 다가 결합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서술어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비가 와서 나는 넘어졌다라는 문장은 주, 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아는 문장인지 이어진 문장인지 생각해 보시면, 아는 문장은 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장은 서니까 아는 문장은 아니겠죠. 반면에 이어진 문장은 서가 오면 이어진 문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예문도 주서의 관계니까 비가 와서 나는 넘어졌다라고 하는 이 문장 자체는 이어진 문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어랑 서술어가 무엇인지를 찾냐 못 찾냐에 따라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일 배울 게 많은 아는 문장과 암긴 문장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간략히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어진 문장이라는 게 있는데, 둘 이상의 혼문장이 연결어미에 의해서 나란히 이어진다. 그랬더니 두 문장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 대등과 종속으로 나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혼문장이라고 하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들아. 혼문장이라고 하는 건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씩 나오면 우리 혼문장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가 이렇게 한 번 나와 있으면 얘를 우리는 혼문장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혼문장이 몇 개 이상이래? 둘 이상이라고 말하니까 옆에다가 그대로 혼문장을 하나 더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신 것처럼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건 주서의 관계를 취하고 있을 거고, 연결어미에 의해라고 나와 있으니까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 이 중간 부분에는 연결어미라고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구조도가 그림이 나올 거고요. 의미관계에 따라 나뉜다라고 했으니까 의미관계에 따라 대등과 종속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점도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어진 문장이 조금 더 쉽고요. 아는 문장 보시면, 다른 문장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지난 시간에 우리 절이라고 하는 녀석과 구라고 하는 녀석의 차이점을 배웠는데, 절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라고 했냐면, 둘 이상의 어절이 나타나는 게 절이다라고 말하면서, 절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면 우리는 절이라고 한다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절의 형식을 그냥 문장의 형식이다라고 해석해도 특이사항 없어요. 그런데 다른 문장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이 아는 문장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문장 안에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까 그린 거랑 똑같이 그려보시면,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주어 서술어 한 개씩 나와 있으니까 하나의 문장이죠. 이 안에 절의 형식, 같은 말 문장의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안쪽에 들어있는 건 안겨 있으니까 안긴 문장이다. 안긴 문장을 둘러싸고 있는 얘를 아는 문장이다 라고 한다고. 그 앞에서 배운 말과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아는 문장의 종류는요, 아까 봤던 건 2가지밖에 없었지만 5가지가 있대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절이라고 하는 글자를 뭐라고 해석한다라고 했어요, 얘들아? 위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라고 했으니까,
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이 아래 보시면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의 정리도 나와 있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는 문장입니다. 오늘은 아는 문장까지만 할 거야. 아는 문장만 열심히 연습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거라서 아는 문장만 가겠습니다.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 갈게요. 견문장 중에는 하나의 문장 속 다른 문장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아는 문장이 있다. 이때 아는 문장 안에 있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한다. 똑같이 또 그려보자 얘들아. 전체 문장이 걔도 똑같은 거 써가면서 너희들도 복습해야 돼 얘들아. 전체 문장이 선생님 이렇게 있어요. 주어랑 서술어가요. 그런데 이러한 문장 하나 안에 또 다른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안쪽에 들어가 있는 얘를 누군가의 품에 들어가 안겨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안긴 문장이라고 하고, 안긴 사람이 있으면 안아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끝에 있는 전체 주어와 전체 서술어는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이 됩니다. 되셨죠? 안긴 문장은 성격에 따라서 5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잠시만요. 5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갈게요. 명사절을 가진 문장이라고 나와 있고 관형절을 가진 문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쉬운 거 먼저 할까요? 일단 가장 간단한 게 없네요. 명사절부터 할게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여러분들이 파악해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가겠습니다.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절을 안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얘들아, 이 명사라고 하는 게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래 볼게. 명사절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장 안에서 마치 명사처럼 쓰여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부사어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방법은 주어라면 당연히 주격조사가 올 거고 이가, 에서 이런 말들 있죠.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면 반드시 목적격 조사가 올 거야.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면 반드시 부사격 조사가 올 겁니다. 됐죠? 실현 방법이라고 하는 건 장치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명사형 음이나 기가 결합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죄송합니다. 다시 그려드릴게요. 얘는 가로 안에 있는 을을 남겨서 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을라고 하는 부분을 생략시켜서 미음이라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라고 나와 있는 것까지 총 3가지가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걔가 명사절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실현 방법에 나와 있는 미음, 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일단 위에 나와 있는 예시 갖다 보여드릴게요. 농부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농부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어라고 설명을 할 거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다가 붙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서술어라고 설명을 할 거야. 그러면 주어 한 개와 기다린다 하나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우리는 견문장이 아니라 일단 혼문장이다 라고 설명을 하겠죠. 반면에 비가라고 하는 말도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나와 있으니까 주어라고 할 거고, 오다라고 하는 말도 다로 끝나 있으니까 서술어가 될 거야.
얘도 마찬가지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의 혼문장이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뒤에 오는 비가 오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이 사이에다가 집어 넣을 거래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원래 있던 문장 말고 다른 문장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서술어예요. 얘는 기존 문장에서는 비가 오다 라고 쓰이지만 다른 문장으로 들어가면 얘는 형태가 변화돼요. 그럼 아래 문장 볼게. 농부들이 라고 나와 있는데요. 농부들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주어라고 했죠. 기다린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서술어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어와 서술어의 형태는 똑같네요. 윗문장이나 아래 문장이나. 그리고 비가 라고 나와 있는 문장 있죠. 얘도 마찬가지 뭐가 돼요? 주어가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오다라고 하는 녀석이 오기로 바뀌었어. 원래는 오다였는데 오기로 바뀌었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는 기존에는 오다였는데 얘가 변경된 걸 봤더니 오기로 바뀌었대. 여기까진 됐어? 그런데 여기서 다가 사라지고 새롭게 기라는 글자가 왔는데요. 아래 보세요. 실현 방법. 여기 명사의 형태.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형이라고 하는 글자를 형태를 부여하는 이라고 통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명사형엄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의 형태를 부여해주는 어미를 명사형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다가 오기가 되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명사형엄이 기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동일한 형태가 와 있죠. 됐니? 그러면 비가 오기라고 했을 때 이 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사형 어미라고 분류할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명사형 어미가 쓰인 비가 오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명사절을 가진 문장이다 라고 설명한다. 결국 명사절을 가졌는지 명사절을 가지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걔도 강조합니다. 실현 방법 얘예요. 얘가 명사절을 가진 문장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건 오다라고 하는 말에서 다가 사라지고 명사형 어미인 기가 사용되었으니까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괄호를 어디까지 쳤냐면 비가 라고 주어 앞에서 쳤고요. 오기라는 서술어 뒤에서 밑줄을 쳤어. 괄호 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괄호 친 부분 밖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르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를. 근데 우리 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던 목적격 조사라고 설명했잖아 얘들아. 목적격 조사. 따라서 비가 오기라고 하는 문장은 명사절을 가진 문장인데 명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인데 어떤 역할을 한다.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사절을 가진 문장이 좀 많이 복잡해서 다른 예문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범인임을 확신했다. 똑같이 가자. 주어랑 서술어를 선생님이 먼저 찾으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럼 우리는이라고 하는 건 주격조사가 생략되고 는이 왔으니까 얘는 주어가 될 거고 그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주어가 될 거야. 왜? 가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확신했다라고 하는 건 다가 붙었으니까 서술어가 되겠죠? 서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석해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야. 범인임이라고 하는 부분. 범인임을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라고 하는 글자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자고. 다라고 하는 글자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래 볼게요. 범인임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범인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범인 이 다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똑같이 갈게. 기존에는 범인이다라고 썼던 것이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범인임이라고 바뀌었어. 그럼 기존의 형태에서 달라진 부분은 어디가 달라진 거냐면요, 미음이라고 하는 녀석이 추가되고 다가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 미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됐다라고 했을 때 아래 보세요. 음이라고 하는 글자 옆에 보시면 미음이라는 글자가 같이 있네요. 얘는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명사의 형태를 부여해주는 명사형 어미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미음은 명사의 형태를 부여해주는 명사형 어미가 될 테니까 우리는 그가 범인임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괄호를 어디까지 쳐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주어 앞에서 괄호 열고 서술어 뒤에서 괄호 닫자라고 했잖아. 그럼 주어 앞에서 괄호 열고요, 서술어는 범인이다가 원래 형태였다며. 그러면 얘가 범인임으로 바뀐 거니까 을이라고 하는 글자를 빼고 임이라는 글자 바로 뒤에 괄호를 닫아야겠죠. 왜? 이 안에 있는 얘가 서술어니까. 뒤에 을이라고 하는 녀석이 왔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녀석은 목적어의 자격을 부여해주는 목적격 조사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고, 안겨있는 안긴 문장은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만 굉장히 많이 어렵고 나머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보시면 관형절을 아는 문장인데 얘는 쉬워, 얘들아. 다 생각하지 말고요, 관형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체언을 꾸며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관형어랑 동일한 녀석인데 방법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 방법을 안 외우고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 방법부터 완벽히 외워야 되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실험 방법 보실게요. 관형사형어미 이런 것들을 결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쓰면 되냐면, 관형사형어미 얘는요, 괄호를 남겨서 은이라고 적고 생략시켜서 는이라고 적어도 된다. 얘는 말 그대로 는이라고 적으면 된다. 얘는 괄호를 남겨서 을이라고 적어도 되고 리을이라고 적어도 된다. 얘는 던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 총 몇 개냐면 6가지 방법이에요. 마찬가지 실험 방법을 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꼭 외워야 된다. 아래 보시면 위에 본문 볼까요? 나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는 이라고 하는 건 주어가 될 거야. 읽었다도 마찬가지 주어가 될 거야. 책을이라고 하는 건 목적어지만 우리는 주어랑 서술어만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영이가라고 하는 주어가 등장했고요. 추천, 한이라고 하는 글자는 얘들아 원래 무슨 형태였을 거냐면, 가로를 치지 않을게. 일단 추천 한이라고 하는 글자는 옆에다 적어드릴게요. 추천하다였을 거야, 기존에는. 그런데 얘가 변경을 했더니 추천한이라고 바뀌었죠. 그럼 달라진 부분 보세요. 다가 사라졌고요, 원래 없었던 니은이라고 하는 녀석이 추가됐어. 근데 명사형 어미는 미음, 기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니은이 적용될 수는 없겠죠. 니은이 없으니까. 근데 관형절을 만드는 방법 보니까 여기 니은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니은이 추가가 되면서 만들어진 뭐가 된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된다. 이렇게 장치 보고 찾는 거야.
장치를 안 외우면 못 풀기 때문에 장치에 대해서 먼저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가로 열고 가로 닫은 것처럼 주어 앞에서 가로를 열고 서술어 뒤에서 가로를 닫아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괄호 열고 가로 닫은 부분이 관형절을 아는 문장에서 안긴 문장이 될 거고, 얘가 뒤에 나오는 책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결국 장치 외우고 달라진 부분 선생님이 오른쪽에 적어놓은 것처럼 달라진 부분 바탕으로 명사절인지 관형절인지 구분한 다음에 괄호 치는 연습까지 되어야 완벽한 학습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또 쉬워요. 부사절을 아는 문장도 부사어의 역할을 하니까 얘는 주로 용언이나 문장 전체나 부사, 자기, 자신 등을 꾸며주겠죠. 그래서 이건 특이사항 없을 거고, 마찬가지야. 실현 방법 중요하다라고 했죠. 아, 개, 도록, 아서 등이 결합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개, 도록, 드시, 아서 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갈까요? 여기서는 혼문장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가 라고 하는 게 주어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서술어입니다. 없다라고 하는 게 서술어죠. 근데 얘들아, 소리도라고 하는 게 주어는 아닐 거야. 왜? 우리 아까 주어 찾는 방법 뭐 기억하자라고 했어? 주격조사, 보조사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 도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리도를 주어라고 생각하면 틀려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얘가 원래 주어가 무엇이 있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말 두 번 하는 거 싫어하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말 두 번 하면 잔소리라고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을 여기 앞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대상이 소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죄송합니다. 무엇이 소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고양이가 소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즉 한국 사람들은요,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주어가 이렇게 없는 문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누가 소리가 없는 건지 생각하시면서 주어를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근데 없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지금 뭐로 바뀌었냐면 없이로 바뀌었어. 그러면 기존에는 없다라는 녀석이었는데 변경된 걸 보니까 없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다는 사라지고 이가 생긴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 봤던 관형절에는 이가 없었고 명사절에도 이가 없었어. 근데 지금 부사절을 봤더니 이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이라고 하는 것은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부사형 어미가 된다라고 설명을 할 거야. 부사형 어미. 따라서 소리도 없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부사형 어미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왜? 다라고 하는 게 없고 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고 이 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장치 중에 하나니까 부사형 어미 어떤 게 쓰인다라고 하는지는 크게 특이사항이 없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명사절만 제일 어려워 얘들아. 명사절은 주어 기능도 하고 목적어 기능도 하고 부사어 기능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데 관형절은 관형어 기능만 해. 부사절은 부사의 기능만 해. 부사어의 기능만 해. 그럼 똑같이 서술절은 뭐의 기능만 할까? 그렇지. 서술어의 기능만 할 거야. 나오잖아요. 서술어의 역할. 그런데 잘 들어야 돼. 중요한 거야. 서술절을 가진 않는 문장은 별도의 표지가 없다. 즉 장치가 없어. 여기서 말하는 장치가 뭐냐면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이런 거야.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야 아니야? 미음, 기를 봐야 돼. 얘가 있으면 명사절을 가진 문장이야 라고 해석을 했고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맞아? 그러면 은, 니은, 는, 리을, 던이 있어 없어를 보면 되고, 고양이가 소리도 없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부사절을 가진 문장이야? 그럼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 됐어?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것들이 장치인데 서술절은 장치가 없어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괜찮아. 잘 들어. 문장 성분을 분석했을 때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서술절이야. 볼게요. 강아지는 주어져. 머리가 주어져. 좋다. 서술어져. 근데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우리 강아지라고 했을 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가 아니니까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주서라고 하는 부분부터 정확히 캐치하고 사이즈를 잡으신 다음에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나오고 별도의 장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가지고 서술절을 가진 문장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고. 됐죠? 서술절을 가진 문장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주서라고 하는 측면을 정확히 잡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용절을 가진 문장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말 그대로 가지고 오다, 끌어다 쓰다가 인용절인데요. 인용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 인용은 조사 라고를 결합하고 간접 인용은 조사 고를 써요. 그런데 조사 라고뿐만 아니라 따옴표도 씁니다. 따옴표. 그래서 어디 가니에서 큰 따옴표 나왔어, 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 인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 중 직접 인용. 반면에 어디 가냐 고라고 하는 장치가 쓰였으니까 얘는 인용절을 가진 문장 중 간접 인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장치를 외우냐 못 외우냐가 여러분들 성취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치를 외워야 된다. 정리할게. 아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1번 장치, 암기. 죄송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장치 암기하기. 여기서 말하는 장치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 음기, 미음, 관형절은 은, 니은, 니은, 을, 리을, 던, 부사절은 이게, 도록듯이, 이, 야서, 서술절은 장치가 없다, 인용절은 조사 라고와 큰 따옴표, 조사 고, 이런 것들이 장치야. 그래서 장치를 정확히 일단 외우시고요. 두 번째 2번 주어와 서술어 찾는 연습하세요. 왜냐면 무조건 장치만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는 게 겹문장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 근데 겹문장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어와 서술어의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어와 서술어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주어와 서술어 찾는 연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분량인데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어서 여기까지만 한 거야. 원래 이어진 문장까지 한 번에 가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여기랑 똑같은 내용인데 시험 대비 교재에 옮겨 적어가면서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분석하면서 공부하고 외워야 될 거 외운 다음에도 안 되면 질문하세요. 질문하는 거 망설이지 말고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